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네. 1816년부터 2000년까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7개의 국가 중에 무려 66개의 국가가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전체 국가의 거의 한 30% 넘는 넘죠. 국가인데 네네. 글쎄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66개의 국가 중에 50개의 국가가 전쟁 때문에 멸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라진 국가의 거의 90% 가까이가 전쟁 때문에 없어진 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을 연구합니다. 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노력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 기자님 요즘에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엄청은 안 바쁘고요. 바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편집장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보다 많이 늦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분이 사진을 보시고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어떤 집차를 기준으로 총기가 고치돼 있는 이런 집차에 지역 주민 의상을 입은 이런 이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었어요? 예. 저는 이게 중동 지역이라는 건 딱 그분들 얼굴에서 느껴지는데 지역 주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전 당연히 군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저는 그냥 당연히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진하고 요즘 사진. 이것만으로는 아직 힌트를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특수전과 특수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일반 군인보다는 특수부대, 특수전을 좀 행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잠시만요. 아니 아까 흑백은 지역 주민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특수부대라뇨. 특수부대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요새 매체에서 보는 거는 다 현대적인 특수부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특수부대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와 오늘 저 완전 저 닭살 돋았어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특수부대라고 한다면 특수전을 행하는 부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수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수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간단히 조금 정의를 해보면 전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으로 나눈다. 정규전은 군인들이 정해진 군복을 입고 군법에 따라서 전투를 행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전은 비정규전 병력이나 특수병종의 인원들이 정규전이 아닌 하지만 전투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특수전은 비정규전에 더 가깝지만 가끔은 정규전 임무도 수행하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아직도 어렵네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살짝 감은 와요. 저도 제 입으로 설명하기 조금 모호할 것 같은데 느낌상 이 정규로 편성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딱 군인, 각 잡힌 군인 이런 느낌이라면 특수전은 약간 비밀스러운 약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영화나 막 이렇게 드라마 봐도 그렇고 아닌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멋있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과거 사진도 자꾸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수전이랑 특수부대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드리긴 했죠. 좀 생각보다 역사가 길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특수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고대부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전쟁이 있을 때부터는 무조건 특수부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프로 분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건 이렇게 힘듭니다. 예. 적당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맞았어요? 예, 완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사실 특수부대라는 명칭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병종이 생긴 건 인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랑 같이 맥이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닌자, 일본 닌자 있죠? 표창 던지고 막 검은 옷 입고 슝슝하는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특수병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양 쪽으로 가면 하니발 장군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예, 알프스를 넘어간 하니발 장군이 있는데 사실 하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더 유명한 명장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고대 카르타고의 이 하밀카르 바르카라는 분이 하니발 장군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특수병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특수부대들은 어떤 작전을 행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아까 닌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근대 시대 일종의 특수전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적진 사실 닌자가 우리는 검은 옷 입고 뭐 검은 두건 쓰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작전의 99%는 농민으로 위장했어요. 다른 평민, 뭐 상인,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적진 후방에 침투를 한 다음에 뭐 누군가를 죽인다든가, 적의 주요 인사를 죽인다든가, 비밀을 탈취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습, 사보타지, 정찰 같은 오늘날 특수부대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그때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이럴 때도 다 그런 부대들이 있었고요. 남북 전쟁 때도 그런 어떤 특수한 부대들,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할까 그런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특수전을 행하는 군인들이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범주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기술이나 무기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잖아요. 특히나 근대 와서는 더 그렇고요. 그럼 근대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근대에 와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폴레옹 시대의 그 전투 공병도 특수부대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를 근대 특수부대가 활동한 대표적인 시대 중에 하나로 꼽아봤어요. 제 마음대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전에도 사실은 조금씩 운영하긴 했는데 저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리고 부대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서 특수병종 중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는 시기가 바로 남북전쟁 시기였기 맞죠. 때문입니다. 북군과 남군이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저격 부대를 운영했느냐. 또 이게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결론은 둘 다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 남북전쟁에서 저격수 특수부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둘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북군에서 운영한 저격수들은 그때 당시에는 스나이퍼라는 개념이 없었고 말 자체가 없었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저격수를 샤프스터, 명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대명 자체도 명사수 부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을 잘 쏘는 명사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부대에다가 공문을 돌립니다. 당신 부대에서 제일 총 잘 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발 기준이 정말 명사수 아니면 못 맞추는 기준이었어요. 표적과 사수의 거리는 200야드 혹은 그거보다 조금 이상. 그리고 표적의 크기는 10인치. 거기에 10발을 연속으로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비군에서 이렇게 맞추면 50분 먼저 퇴근합니다. 예비군에서 저는 뭐 예. 많이 퇴근했죠. 200야드면 180m 정도고요. 네. 25cm. 그러니까 1인치가 2.5cm니까 그렇죠. 10인치면은 25cm. 그러니까 180m 밖에서 25cm의 표적을 맞추는 거죠. 사람 머리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K2로 쏘라면 대부분 잘 쏘지만 그때는 K2가 없었죠. 특수부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이게 지금 특수부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수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2차 대전 때 처음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특수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라는 개념도 같이 생긴 거죠. 1941년에 그 유명한 영국의 SES 아니죠, 그건 아니죠. SAS. 나를 믿어주길 바래. 자, 불렀어요? 함께 있어. 이거 아닌가?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 근데 자주 헷갈립니다. 네, 역시나 90년대를 높이면 이 SAS가 바로 이 세계 최초의 정식 특수부대로 창설이 됩니다. SAS는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적의 후방까지 침투한 다음에 뭐 정보를 수집하든가 아니면은 적의 비행장이나 아니면은 뭐 항구 이런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게 주 임무였고 실제로 1941년 겨울에 이 SAS가 트럭을 타고 특수제작된 트럭과 지프를 나눠 타고 이 리비아 사막을 건너서 후방에 독일군 공군기지 3곳을 습격해서 그곳에서 60대 정도의 어떤 추축훈 항공기들을 파괴한 어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900년대 뭐 냉전 시대 이후에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건 테러였어요. 테러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가 저지를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것들도 사실은 특수부대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이후에 특수부대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테러 작전이 됐습니다. 60년대부터 이제 테러가 슬슬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진짜 큰일이라고 으악하고 한 게 바로 1972년에 뮌헨 올림픽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선수촌에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 난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에 억류된 자기 동료들을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주최 측이던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서독이죠. 네. 서독이 테러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어떤 테러라는 거에 인식이 막 얕은 데다가 그 당시 독일은 전쟁 일으켰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생각을 별로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나니까 막 엄청 갈팡질팡을 하다가 이제 이 범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헬기 타고 도망가겠다. 그런데 이 경찰에서 그럼 공항에서 이 범인들을 저격을 하자. 이제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범인과 인질들이 요구한 비행기에 타러 오를 때 그 공터에서 저격을 하면 되겠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인질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질하고 최대한 구분해서 쏘겠다는 거였죠. 최악의 문제가 네. 경찰 쪽에 그 저격 훈련을 받은 저격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격수라고 동원한 사람들이 평소에 총을 좀 잘 쏜다는 친구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럼 안 되죠. 쉽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사상 최악의 작전이 됐습니다. 인질 전원 사망. 아이고. 전원이요? 예. 범인 중에 8명 중에 5명만 사망. 뭐 인질이 더 죽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인질이 9명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9명 전원 사망. 왜냐면 범인 중에 3명이 살아남았으니까 막 살아남은 범인들이 막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경찰관 1명도 사망하고 그다음에 헬기 몰고 갔던 조종사와 다른 경찰관이 무려 경찰 측의 5인 사격으로 중상을 입고 정말 참담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건 특수작전, 저격작전이 아니라 그냥 교전이 벌어졌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오점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인질이 전부 다 사망을 해버렸으니 사실 저는 근데 초반에 그 특수부대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인질 구출 작전. 항상 특수부대들은 그거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게 제 머리에 되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질이 전부 다 사망을 한 사건이었으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는 왠지 유럽 각국에서 이거 특수부대 양성을 좀 빨리 서둘러야겠다. 필요성을 좀 느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예요. 그 뒤로 이제 각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특수부대들이 이 창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도 누군가를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두 주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영국의 SAS였어요. 그렇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 북아일랜드라는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특히 강성 단체가 있었는데 IRA라고 그 단체는 무장투쟁을 주로 하는 단체였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테러였던 거고 이들을 막기 위해 SAS를 1960년대부터 그쪽 지역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실제 작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하우를 쌓게 됐죠.
뮌헨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자 그 전부터는 사실 그 전에는 대테러 어떤 전술이나 이런 장비 같은 연구를 해도 상설 조직은 안 만들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CRW 카운터 테러리스트 윙이라는 상설 대테러 조직을 딱 부대 하나 만들어요. 한 20명 규모로. 그 재밌는 게 이 SAS는 그 20명을 건설하는 얘네는 이것만 하라가 아니라 전 대원이 일정 기간 거기서 다 그거를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한 다음에 그러고 또 로테이션 이런 식이라 결과적으로는 SAS 전 조직이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운터 테러리스트라는 그렇죠. 쪽이 있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때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 마침 이 뮌헨 참사가 나니까 이 당사자인 독일은 GSG9이라는 대테러 부대를 만들고 뭐 프랑스도 GIGN 뭐 이런 식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 대테러 부대를 만드는데 대선배가 SAS잖아요. 네. 그래서 SAS CRW가 이 유럽 사실상 유럽의 모든 대테러 부대, 그러니까 공산권 빼고 이 비법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줍니다. 장비까지. 거기에 대한민국 대테러 부대 태동에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대테러 부대 태동 말고 일부 대테러 부대 태동에도 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1988년. 그렇죠. 그리고 86년에는 올림픽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경기들, 그 국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잘 훈련된 대테러 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새로 창설됐을 때 SAS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부대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이후 이 특수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과연 어떤 바람일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970년대 테러 사건이 늘어나자 특수부대들은 인질구조에 특화된 부대로 거듭난다. 특히 영국의 SAS는 여러 작전에서 성과를 보이며 특수전의 교과서격 부대로 등극한다. 이후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며 특수부대들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특수부대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특수전과 특수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